네, 또 그 의사진행 발언 시간을 달라고 하면 문제가 될 것 같아서 제 질의 시간에 그냥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그 회의 진행 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좀 많이 힘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그 발언은 그 위원장님으로부터 발언 기회를 얻고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고 중구난방으로 너도 나도 서로 상대 의원에게 호통치듯이 마이크 없이 얘기하기 시작하면 이 회의장이 뭐가 되겠습니까? 네, 적극적으로 저는 위원장님의 역할을 해주셨으면 하고 바랍니다. 네,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그 부총리님이 안 계시니까 차관님께 네,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예결위 그 진행 과정에서 그 많은 의원님들이 양극화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고 계시죠? 예. 그 뭐 여야 별로 이견이 없는 것 같습니다. 뭐 그리고 또 정부에서도 양극화가 더 심화됐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계시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번 기회에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어떤 정책 그 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이에 대해서는 뭐 야당 의원님들께서도 많이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여야 협치가 잘 이루어질 것이라고 저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좀 질문을 드리면요. 먼저 양극화 현황부터 좀 그 짚어봤습니다. 저희가 이제 일명 피케지 지수라고 해서 잘 아시죠? 네네. 뭐 이렇게 불평등 지수라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한국은행이 매년 발표하는 국민 대차 대조표 자료를 참고해서 이 지수를 대략 산출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작년에는 보니까 이제 한 8.3 가까이 나왔고 또 올해 다시 분석을 해보니까 8.5까지 또 다시 치솟았습니다. 파악하고 계십니까? 제가 거기까지는 금년 지표까지는 제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네. 뭐 이게 사실은 총 자산을 총 소득으로 나눈 값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그동안 이제 자본에 비해서 노동이 가져가는 몫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이런 불평등이 심화되는 형태로 지수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은 이제 해외 그 주요 선진국하고 비교를 했을 때도 우리나라가 굉장히 심각한 수준입니다. 거의 이제 2배 가까이 되는데 어느 학자는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프랑스, 그 유럽 사회가 불평등이 가장 심화됐던 18세기, 19세기. 이때도 사실은 이 피케지 지수를 이 개발한 경제학자가 분석을 했을 때 6배, 7배 정도가 산출이 됐거든요. 그때보다도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 대한민국의 불평등이 굉장히 심각한 수준이다. 이런 걸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레미제라블 시대보다 더 불평등하다. 이런 표현까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여다봤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불평등이 심화돼서 우리 국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가 들여다봤더니 이 근로소득, 이 상위 소득 0.1%가 벌어들이는 소득이 연간 6억 6천만 원 정도입니다. 이게 근로소득만이거든요. 그리고 하위 10%는 저는 이 숫자를 믿을 수가 없었는데 69만 원. 그래서 하위 10%하고 상위 0.1% 비교를 해보니까 거의 1000배 가까이가 됩니다. 근데 또 더 충격적인 거는 상위 0.1%의 그 소득자가 한 2만여 명이 안 되는데 이 사람들이 벌어들이는 근로소득의 총합이 그 하위 25% 그래서 숫자로 표현하면 한 443만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 443만 명이 벌어들이는 근로소득의 총합하고 거의 맞먹는다. 결국은 2만 명이 400만 명이 넘는 소득하고 같은 수준의 근로소득을 챙기고 있다. 근로소득만이 이렇게 양극화가 심한 것이 아닙니다. 그 소득이 집중되는 현상은 이자소득, 배당소득에서도 굉장히 심각한 수준인데요. 이 표를 보시면 배당소득도 보면 상위 0.1%가 거의 절반 이상을 다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배당소득의 거의 94% 수준은 상위 10%가 다 챙기고 있고 하위 90%는 배당소득이 거의 없다. 그리고 이자소득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자소득은 그래도 좀 그 하위소득에게도 중간소득자에게는 좀 있지 않겠는가 저희가 살펴봤는데 이자소득도 거의 90%가 상위 10%에 집중되고 있는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굉장히 심각한 수준이죠. 예, 그 자산의 결국 그 자산의 배분이랄까요?
그과 밀접한 관련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렇죠. 근로소득에 결국 있어서도 그 양극화가 피케티, 심하고. 네, 피케티 지수하고도 또 관련이 또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피케티 지수가 이렇게 극단적으로 다른 유럽 국가들 선진국에 비해서 그 치솟고 있는 이유가 바로 이런 자산 불평등, 자산 소득에서 발생하는 거, 근로 소득에서 발생하는 이런 이 극단적인 불평등한 현실이 바로 피케티 지수로 표현되고 있다고 보여지고요. 물론 이제 작년에 저희가 최고 세율을 인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42%까지 인상을 하긴 했는데 지금 유럽 국가 상당수가 45% 수준의 최고 세율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리고 덴마크의 경우는 한 59%까지 되고요. 2008년 이후에 그 최고 세율을 인상한 국가들이 16개국이나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바로 얼마 전에 최고 세율을 인상하긴 했으나 최고 세율을 조금 더 그 선진국 수준으로 좀 더 올리려고 하는 이 검토가 좀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율의 인상 문제는 그 어느 정도 이게 사회적 합의, 좀 공론화를 거쳐서 사회적 합의가 좀 필요한 사안인가 생각이 되고요. 이런 이 세제 이 소득 재분배에 미치는 효과에다 그다음에 국가 재정 여건이라든지 등등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보다 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사안인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증세를 하자 이런 말씀 드리는 게 아니고 사실은 이 불평등이 극단적이기 때문에 부자 증세를 하자 이런 것에 대해서는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저는 네네. 이와 관련된 사회적 합의는 크게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전체적인 증세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그 최고 세율의 문제도 있는데요. 저희가 조금 이렇게 좀 문제를 삼고 싶은 것이 이게 그 정부의 국가의 조세 지출에 있어서도 역진성이 굉장히 그 심각한 수준이다라는 걸 좀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 세금 감면이나 소득공제 형태로 그 세금을 돌려주는 이런 것이 주로 상위 계층에 집중되고 있다는 것을 저희가 좀 볼 수 있었는데요. 그 조세재정연구원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6년 기준해서 신용카드 소득공제로 인한 조세 지출액의 11.2%가 전체 근로소득자의 3.7%에 불과한 총급의 1억 원 초가 근로소득자에게 귀속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전체 근로소득자의 42.3%를 차지하는 그러니까 절반 가까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총급여가 2천만 원 이하의 구간의 계층은 이 소득공제로 인한 조세 혜택이 6.2% 수준밖에 안 됩니다. 결과적으로 저희가 소득재 분배를 위해서 이런 그 누진 과세를 하고 있는데 이것을 다시 그 소득공제라는 제도를 통해서 그 고소득층에게 세금을 돌려주는 역진적인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소득세제에 있어서 이 공제 제도를 운영하는 건 어느 정도 불가피한 면이 있고요. 그다음에 당연하게 그 세금이 부과되는 분들한테서 그러니까 불가피성에 대해서는 뭐 그 논란의 여지가 예, 좀 예.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단정지어서 다만 이제 말씀하시면 곤란하고요. 지난 3년 전에 그래서 정부도 크게 봐서 소득공제 제도를 가급적이면 세액공제 제도로 전환해서 그래서 소득 재분배 효과가 더 높게 나도록 그렇게 세제를 좀 개편한 적이 있습니다. 앞으로 장기적으로는 이 소득 재분배 효과가 제대로 나타날 수 그러니까 있도록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운영하는 게 전환하는 근로소득세제 개편이 일부 이루어져서 지금 세수도 증가한 것이 아닙니까? 네네. 근데 사실 거기에서 이제 아직까지 남아있는 몇 가지 소득공제 제도들이 여전히 전체적으로 역진적이다 이런 말씀 드리고 있는 거고요. 이것도 사실은 그냥 계속 갈 수만은 없고 정부가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이거 말고도 배당 세액공제에서도 여전히 굉장히 역진성이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 보면은 소득순위 500명까지 초고소득자죠. 여기에 실효세율이 500명부터 10,000명까지의 소득자들의 그 실효세율보다 낮습니다. 그 원인을 들여다보니까 주된 원인 중에 하나가 이제 배당세액공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아까 이제 배당소득에 대해서 주로 상위 계층에 집중되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렸는데 아무래도 배당세액공제가 상위 계층에게 되돌아갈 수밖에 없겠죠. 이 소득이 상위 계층에 집중이 되니까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좀 개선에 대한 계획을 마련해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아도
이 소득 그 상위 그 계층에서의 그 실효세율의 역전 문제 그런 것에 대해서 한번 세제당 우리 세제실 쪽 세제당국 쪽에서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또 부총리께서 답변하실 때도 같은 취지가 아니셨나 싶습니다. 뭐 소득주도 성장 정책이 분배 측면도 있겠지만 또 소득 재분배 정책도 또 면밀히 들여다봐야 될 그 측면이 있고 그런 그 의미에서 세제 개편에 대해서 좀 그 정부가 안을 좀 마련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좀 한번 검토를 좀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최종구 그 금융위원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 어제 우리 그 존경하는 박용진 의원님께서 삼성 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관련한 질의를 했죠. 네네. 예, 뭐 또 위원장님은 증선위의 판단을 믿고 지켜보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맞죠? 네, 그렇습니다. 전혀 개입을 안 하겠다 이런 말씀도 하셨고요. 뭐 네. 그것까지는 저도 충분히 이해하고 또 당연히 금 위원장께서 뭐 하셔야 될 그 답변이라고 보는데 그렇지만 결과를 기다려 보기만 해서는 안 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이 결과에 따라서 미칠 다른 경제적 여파가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결과가 뭐 어떻게 나오는지에 따라 다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나오는가는 정해진 게 아니죠. 아직 안 정해지지 예, 않았습니다. 그 분식회계 고의성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 거죠. 네, 뭐 그렇게 나올 가능성도 예, 있겠습니다. 그렇게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점점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그 고의적인 분식회계였다라고 한다면 이것을 가정해서 지금 금융위에서는 다른 그 문제들을 좀 준비해야 될 때 아닙니까? 의원님 말씀에 저도 뭐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아직 저희로서는 어느 쪽으로 될지 예상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예상을 뭐 두 가지 방향으로 할 수 있겠죠. 네. 이렇게 하나는 뭐 별도의 준비가 필요 없는 결과일 테고 하나는 굉장히 여러 후폭풍이 기다리는 결론일 테니까요. 네, 후폭풍에 대해서 금융위가 뒷짐지고 있을 수만은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네. 뭐 이 그 결론에 따라서 삼성물산하고 제일모직의 합병 당시에 합병 비율 재산정의 문제가 다시 대두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지금 생각하기에 그 합병 비율 문제는 현재 그와 관련된 소송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예, 그에 따라서 그 재판 결과에 따르게 될 것 같습니다. 뭐 그렇지만 재판 결과에 국내 소송은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또 그 외에 뭐 사실은 그 외국계 펀드들의 ISD 중재도 지금 제기된 상태입니다. 그 규모도 적지 않고 또 어쨌든 이거는 그 국가를 상대로 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금융감독 당국에서 적절히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의원님 지적이 옳으십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상당히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뒤따를 수가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예. 그럴 가능성에 대비해서 생각을 해놔야 할 것 같습니다. 그 생각을 물론 하실 아직 게 뭐 아니고 결과가 어떻게 예. 될지는 전혀 예단하기 어렵습니다만. 예단하기 어려우니까 준비를 해야 되는 네, 거죠. 네, 예. 사실은 위험에 대비한 플랜들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사실 소송도 이거는 그냥 뭐 소송 결과를 그 지켜만 보고 말겠다. 이럴 문제가 아니죠. 이게 왜냐하면 한 건의 소송으로 끝날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미 작년 그 2심에서 삼성 측이 패소를 했죠. 그렇죠? 그래서 일성신약 등 그 소액주주들이 제기한 소송에서 재판부가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합병 계획 발표를 앞둔 삼성 적으로 나서거나 그룹 일감을 다른 계열사에 넘기고 그리고 해외 사업 수주 사실도 뒤늦게 공개하는 등 삼성물산의 가치는 일부러 저평가시키고 제일모직의 가치는 이런 여러 바이오로직스와 같은 건으로 인해서 고평가되고 이런 문제가 사실은 이 판결 결과로 확인이 된다면 또 다른 소송이 줄 일일 텐데 그냥 금융감독 당국이 그냥 이거는 판결 결과를 지켜보면 됩니다 라고만 할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네, 의원님 말씀하시는 취지 잘 알겠습니다. 증선의 결정이나 또는 앞으로의 소송 결과에 따라서 어떠한 일들이 있을 수 있을지 다시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장재현 간사님.